네, 안녕하세요. 영문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국제지역연구센터에서 HK 연구교수를 맡고 있는 윤지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계 시민의식 그리고 평화,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이 개념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모호하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또 우리 용문고 학생 친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 가지 개념, 세계 시민 의식과 그리고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뭐 모호한 그런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삶의 실천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을 접근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또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저의 그런 마음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뭐 이 동영상을 함께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존재하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어, 이 together, 함께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 다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지금 물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곧 성인이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1, 2, 3학년 이렇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길면은 2년 후, 짧게는 바로 내년부터 그 성인의 길에 나서게 되는 것이겠죠. 그 성인이 된다는 것은 보다 이 학교의 틀을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나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성격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될까요? 자, 그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화라는 거죠. 대화. 일상적인 수준에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나의 생활의 틀 안에 있는 사람 이 존재, 이 세상보다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스케일을 넓혀서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반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 한반도가 이렇게 한반도라고 칩시다. 한반도가 있으면 반도라는 어떤 특성,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 열도가 있죠. 여기는 중국이 있고요. 자, 반도라고 하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환경, 게다가 이 반으로 뚝 잘라서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이 남한 국한의 이 한반도의 지리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외국인과 대화를 할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선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나와 다른 존재,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아니면은 이 어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였던 이런 습관, 문화적인 어떤 관습, 이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외국인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것들 중에 가장 이제 저를 어렵게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나와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 물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긴 하겠지만 그 캐릭터, 보편적인 캐릭터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아주 다른 문화적인 어떤 특성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기 이전, 제가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몸에 배어 있었던 저만의 어떤 한국적인 어떤 생각들,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 이거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제 안에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외국인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저의만이 가지고 있었던 틀을 극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도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한반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륙과 붙어 있지만 이 지도에서도 보듯이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 대륙, 만주 대륙과 서로 연이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는 조금 더 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고립적이지는 않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DMZ, 이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하게 일상적인 교류가 격리되어 있다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통일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대륙과 자유롭게 철도든 뭐 도로든 자동차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와 다른 존재와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었다면은 완전히 그거는 상황이 다른 상황이겠지만 지금 현재 한반도 조건에서는 이렇게 북한으로 인해서 대륙과의 연결성이 뚝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거의 지정학적인 섬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일본과 비교했을 때 딱히 우리나라가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전혀 그런 조건이 아니다. 라는 사실은 뭔가 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반복적이고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외국인과의 대화, 나와 다른 존재와 어떤 극복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일상적 수준에서의 반복적인 수준에서의 대화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은 굉장히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있는 가운데에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만의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런 상황은 물론 이 동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다른 나라와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들도 해외에 나가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명절 때마다 보는 현상이 뭐예요? 올해 이 명절 연휴 기간에 하루 동안의 인천공항 여행객,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 여행객의 숫자가 올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주 공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교적 한산한 수준이지만 이 코로나가 아니라면 금세 또 이 공항이 북적북적 미어 터질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여행도 가고 이렇게 휴양지 여행도 가고 또 많은 대학생 형 누나들이 좋아하는 그 유럽 배낭여행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외국인과의 그런 교류, 그런 외국인과의 어떤 차이의 극복, 이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월할 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처럼 외국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옛날에는 한번 세계 여행을 가려면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배를 타면서 그 나무로 만든 배에 의지하여서 조금이라도 풍랑이 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 나의 목숨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굉장히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안고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이라든지 통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와 나와의 어떤 교류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상적인 수준, 그리고 반복적인 수준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비록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는 있지만 그 비행기를 탄다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비행기 표 한번 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가장 우리나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을 가더라도 보통 기본적으로는 수십만 원이 깨지는, 수십만 원 아니죠. 거의 글쎄요. 제가, 어쨌든 수십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간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깨지는 그런 금액.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유럽 대륙을 한반도와는 완전히 다른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럽 대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유럽은 각 국가별로 어때요? 이 국경이 연이어져 있는 특성이 있죠. 게다가 EU라는 그 정치,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는 유럽 상황에서는 거의 국경을 넘는 일이 그냥 이웃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아주 편안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을 나갈 때 물론 이 무비자 국가가 지금은 현재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갈 때 온갖 그런 잡다한 짐들 다 싸고 캐리어 메고 비행기에서 수화물 체크하고 비행기에 올라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몇 시간씩 날아서 가는 이런 아주 번거로운 일로 외국을 나가는 그런 과정과 유럽 사람들이 외국을 드나드는 그런 경험은 완전히 천지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만약에 프랑스인이 옆 나라인 독일에 간다. 그러면 운전해서 아주 편안하게 자기 차 끌고 아주 간단한 검사를 끝낸 다음에 검사도 아니죠. 요새는 이제 유럽 대륙 안에서 어느 국가라든 그 조약을 맺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조약을 맺은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조약을 유럽 국가들이 맺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서로 왕래하는 것이 너무나 자기네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것만큼 편하네요. 그렇게 서로 나와 다른 존재와 자유롭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수준에서 교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다양성,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유럽 대륙과 한반도 사이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생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생김새의 모양새도 굉장히 다른 조건을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긴 하겠지만 가끔 여러분들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뭐 이런 축구 같은 특히 이제 손흥민과 황인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보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는데 그 친구들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보시면은 어때요? 그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함께 이 그라운드 안에서 축구장을 누비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쳐다볼 수가 있죠. 뭐 이런 비단 축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그 같은 백인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까만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금발인 사람 이렇게 인종적인 조건 그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약간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하나의 가족 안에도 같은 그 부모,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어떤 아이는 금발인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아이는 검은 머리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이런 좀 그 같은 한 가족 안에서도 유전적인 형질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 그거에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물론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한국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황색 피부의 피부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한반도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또 생김새가 비슷한 만큼 이 생각의 차이도 각 그 개인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일 수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사회의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좋은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미국 같은 곳에서 인종 간의 갈등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인종 간의 갈등은 서로 총싸움을 하거나 서로 간의 증오심으로 귀결되면서 굳이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그런 갈등 이것을 유발할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인종 간의 갈등, 어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이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나와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 다른 존재가 이 안정된 사회 안에 침투를 한다. 이 조금이라도 그 균형이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질서, 사회적인 질서가 굉장히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왔다가 왠지 우리의 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존재가 우리 안에 침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견디기가 버거운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외국의 굉장히 생소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외국의 어떤 문화, 외국의 어떤 철학
이거를 외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 본질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어떤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10월 31일에도 할로윈 데이가 있었죠? 할로윈 데이가 있었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 코리아 셀 페스타라고 우리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식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왜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그 세일 행사. 그래서 왜 미국 그 각 가전 매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서로 자기가 원하는 그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뉴스 같은 곳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과연 그 행사와 문화의 어떤 진짜 의미,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본질을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한창 유행하고 있는 할로윈데이 코스프레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식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문화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겉에 외연적인 모습만 따라하는 이런 경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크죠. 이게 이제 일상적인 수준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할로윈데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철학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데올로기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런 이데올로기와 철학 사상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는 뭔가 이 한반도라고 하는 특수한 고립된 상황이 그런 사상을 좀 더 우리만의 독자적, 좋은 말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사상으로 변질시키는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넘어왔던 그 성리학, 그 성리학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이와 기를 바탕으로 한 그 성리학이 조선 왕조로 넘어오면서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그 본질을 잘 지키는 그런 거를 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조가 300년, 40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실제 그 본질은 없고 그 형식만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에너지가 크게 낭비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꽤나 우리에게 문제시 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것이 그 영국으로부터 러시아에서 제도화, 그 러시아라고 하는 땅에서 제도화가 되어서 소련이 되었고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하여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그 공산주의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북한으로 넘어오면서 북한 특유의 고립되고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변태적으로 진화하여서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북한의 인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이 한반도라고 하는 굉장히 다른 존재와 교류가 제한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더 이 사상과 철학이 변태적으로 진화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정착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성리학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 한반도에만 일단 들어오면 굉장히 시간이 흐르면서 좀 그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이
주로 이 서구 선진국과 미국에서 잘 정착되어 있는 이 자유라는 개념, 이것이 한반도에 지금 정착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름대로 잘 정착하여서 지금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의 삶을 여러모로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질적으로 외국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 자유라는 개념이 이 한반도의 남쪽에 국한화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공산주의를 보니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인민들이 모두가 힘들어져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면교사라고 하는 존재, 북한이라고 하는 반면교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유의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우리와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저 국가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우리는 좀 더 자유에 대한 그런 개념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 자유의 가치를 잘 실천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는 개념을 억지로라도 한국에서 정착시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제 이 그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간의 비극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북한과는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노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정착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근대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더라도 꼭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그런 세계 시민 의식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근대 시민 의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세계 시민, 개인의 어떤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시민 의식은 사실 농경사회,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이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물이 굉장히 농업으로 인한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적은 물질을 서로 간에 공평하게 배분해서 나눌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급 관계에 의해서 저 높은 귀족이나 양반 계급에만 충분한 생산량이 배급이 되고 그 나머지 일반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 농업으로 인한 제한된 생산량을 충분하게 누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먹고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잉여 산물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다른 부분에 자기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죠. 야, 내가 굳이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도 나는 남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충분히 생산해 주니까 나는 대신 기술을 연마할 거야. 나는 예술을 연마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 인류사회는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계급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된 것이죠. 옛날에는 특정 지배계층에게만 그 물질이 전해졌다면 지금은 다수의 개인에 의해서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것은 이제 이 과거의 계급 관계에서 있었던 노예 근성을 저버리고 대신 개인의 역량을, 개인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이 존중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의 계급 사회에서 노예 근성에 쩔어 있던 사람들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위에서 지배계층이 시키는 일만 따박따박 해도 충분했던 사회였던 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자유도 많아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더 자기의 어깨에 더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인주의, 어떻게 보면 이 그 가짜 사나이에 등장한 이근대위가 맨날 넌 개인주의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인주의는 뭔가 좀 나쁜 생각이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개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바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책임의식을 더욱더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내가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 이것을 가지는 게 현대사회에선 중요하다는 얘기죠. 반면 이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책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더욱더 팽배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개인보다는 그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영웅적인 모습, 이것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쿠바의 체게바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 국가의 책임을 짊어지는 어떤 영웅적인 모습,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 지금은 이제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북한과 같은 모습들. 그리고 뭐 옛날 소련에서도 그 뭐 스탈린이라든지 아니면 그 레닌 같은 그런 사람이 커다랗게 도시의 중앙에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주체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그런 시민 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개인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사실 내가 짊어져야 될 모든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과연 그것이 건강한 사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가정이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른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개인의 책임이 불러올 어떤 결과,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사실 남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내 앞가림을 잘 한 다음에 그래야지 그 이후에 내가 주변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도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 의식이 충만히 잘 구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남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자,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 안전 수칙에서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 산소 호흡 마스크를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씌워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봤는데도 크게 이제 신경 못 썼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앞가림을 먼저 스스로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본인이 먼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진 다음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의 것을 같이 이제 보살피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 시민의 연대 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을 먼저 제대로 잘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개인의 삶을 잘 책임진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변에 나와 다른 존재를 잘 보듬으면서 살펴보는 것. 이런 세계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더 이 세상이 활력이 있고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남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개척하는 것. 자, 이런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좀 더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 속에서 당당한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잘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